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뷰 6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문영맨입니다. 오늘이 인터뷰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인터뷰를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또 답을 얻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분들과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장애예술이라는 장르 내에서 장애를 넘어서서 어떻게 확장된 정체성이 가능할지, 그리고 질병과 장애의 이야기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와 정체성이 가능한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오늘 모셔볼 조한진 작가님의 작업들에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조한진 작가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동명의 연극을 기획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의 기획에 참여하셨고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선생님의 작업에 대해 다 잘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한진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저는 여성운동, 장애운동, 그리고 평화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왔었고 좀 건강이 손상된 이후에 좀 질병까지 영역을 넓히고 질병, 장애, 그 경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제가 가진 고민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좀 다양한 실험,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이나 선생님이 참여하신 굉장히 많은 기획들에서 이제 건강권이랑 조금은 같지만 다른 의미에서 질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일단 질병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질병권을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질병권에 대해서 좀 세상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그런 개인적인 계기가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2009년도에 건강이 되게 좀 크게 손상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점령 지역 혹은 전쟁 지역에서 이제 연대 활동하던 과정에서 좀 건강이 많이 손상됐고, 그래서 좀 길게 한 5, 6년 정도 투병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 질병과 장애 혹은 질병권을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질병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고민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건강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건강할 권리라고 풀어지는 단어이기도 한데, 건강권이라는 말로는 제 삶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이를테면 건강할 권리에서는 그러니까 건강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사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거나 건강 접근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혹은 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의료 치료 받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넓은 의미의 사회에서도 계속 노력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해진 이후에 사회생활도 하고, 좀 더 건강해진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꿈을 시도하고, 그런데 그런 단어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아픈 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잘 아플 권리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건강권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질병권이라는 단어였고, 건강권이 건강할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그 초점을 약간 이동시켜서 치료받을 권리들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플러스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온전히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잘 아플 권리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잘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질병권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고요.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뭔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권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선생님이 개인적인 질병의 경험에서부터 질병권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개인의 경험을 사회에 꺼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런 아픈 몸의 경험들을 이어내려고 하시는 굉장히 많은 기획들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연결들을 만들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닐 때 학생운동을 또 되게 오래 좀 했었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한 번도 일반 기업에서 일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사회단체에서 사회운동을 이제 직업적인 활동가라고 불리우는 활동가로 계속 살아왔는데 아프고 나니까 제 삶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제한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존처럼 사회단체에서 같이 활동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뭐 문영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뭐 장애나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 차별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들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 차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가고 싶고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이제 건강이 손상된 이후에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내 몸의 한계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단체에서 계속 이제 소속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활동보다는 조금 더 제 개인의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활동 방식으로 어떤 활동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그러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연극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시민들과 다른 방식으로 좀 만나는 기획들을 계속 시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요 짧은 인터뷰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몸의 컨디션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으실 거고 사실은 그런 걸 여러 가지 연결들을 기획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필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고 있는 어떤 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동력이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 사회가 너무 못마땅한 불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동력은 그래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데 그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거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에 앞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약간의 변화들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과 쾌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쾌감에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일 중독이라고 하는데 일에 중독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난 쾌감에 중독되어 있는 거다. 그런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고 또 누군가가 뭐 어떤 제가 작업했던 글이든 뭐 연극이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니면 거기서 위안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 짜릿할 만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의무감에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찾으신다는 점이 네.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질병과 함께 춤을 최근에 출간된 책에 참여하신 것도 뭔가 재미있는 기획으로 이제 참여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죠. 최근에 출간하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에 참여를 하셨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인데 원래는 2015년도에 제가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워크숍을 했었어요. 부제가 잘 아프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사회기 워크숍이었는데 그게 이제 페미니즘 저널 일다라는 이제 그 매체에서 하는 이제 시민교실 시민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요청받아서 진행한 워크숍이었는데
그 워크숍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어떻게 아파야 되는지 사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문득 든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받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몸이 아프면 그래 병원에 가야지. 그럼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하지만 아픈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롤모델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연애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뭐 간접 경험을 하고 뭐 예비 부부 교실, 뭐 예비 부모 교실, 최근 뭐 10년, 15년 사이에는 뭐 웰다잉이라고 해서 뭐 죽음을 또 같이 뭐 유언장을 써보고 죽음을 체험해보고 간접적으로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도 해보는데 우리가 중증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질병과 함께 파도를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 아픈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비극적으로 죽어가거나 아니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뭐 삶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혹은 뭐 종교의 깨달음 이런 식의 서사들이지 아픈 몸과 이 사회에서 어떻게 파도를 타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되게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 워크숍을 제가 열게 된 거예요. 아픈 몸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나는 가난한데 치료 받으려면 치료비 마련은 어떻게 부터 해서 아픈 사람이 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워크숍 형태로 꾸려서 내 삶에서 모든 질병을 경험하는 보드게임 같은 걸 개발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워크숍을 2, 3년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나의 질병 경험을 설명할 언어가 너무 없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몸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의 노동권도 필요하고 잘 돌봄받을 수 있는 권리, 상품화되지 않은 의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플러스 알파로 아픈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고 아픈 사람들의 자기 삶을 설명할 언어들이 너무 빈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랑 그런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픈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대해서 써보는 작업을 해보자. 질병과 함께 춤을 워크숍을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후속 모임을 계속 요청했던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자신의 질병 경험을 쓰는 작업들을 했었고 단순히 질병을 겪으면서 내가 뭐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질병 경험이 우리 사회 구조나 문화나 뭐 정치나 어떤 태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분리되어 있는 나의 질병 경험과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연결시켜보는 경험들을 계속 좀 트라이 해보고 요러면서 횟수로 3년 정도 같이 글을 썼고 그 글 중에 일부를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럼 그 워크숍에서 춤을 추는 워크숍이었나요? 워크숍에서 춤을 추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근데 워크숍에서 춤을 추는 줄 알고 오셨다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춤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기는 했고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는 제가 그때 2014년도, 15년도에 춤에 좀 꽂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제가 이제 몸에 제 질병 특성이 굉장히 많은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투병할 때는 제 몸이 뭔가 통증이 숙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온통 통증으로 되게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내 몸이 통증이 사는 집인 것 같은 느낌. 근데 2014년도, 15년도쯤에 이제 몸이 예전보다 조금 호전이 되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내 몸에 통증만이 있는 게 아니었어. 그때 집에서 귤을 먹었는데요. 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집에서 귤을 먹는데 귤은 너무 맛있고 등 뒤로 이제 창문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데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내 몸이 통증만 느끼는 공간이 아니고 귤의 이 맛있는 달콤함 그리고 이 햇살의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는 몸이었지 맞아 내 몸이 이런 몸이었지라는 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통증만을 감각하는
이 수용체가 아니고 내 몸은 어떤 기쁨과 쾌락을 느끼기도 하는 존재였어, 내 몸이.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몸에 대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거죠. 계속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통증을 줄여야 하는 몸, 이렇게만 내 몸을 자꾸 인식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즐겁게 만들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이 이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방송 댄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요가와 현대무용의 중간에 있는 거였는데, 몸의 감각을 계속 깨닫게 하면서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뭐 막 춤을 추라고 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내 몸의 근육을 느껴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요런 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진짜 팔 하나를 이렇게 들기 위해서 내 몸에 막 여러 개의 근육이 다 협업을 하는 거고, 뼈가 협업을 하는 거고, 신경이 협업을 하는 거고, 이런 걸 막 느끼게 되면서 이게 너무 경이롭고 너무 고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참 춤에 꽂혀 있을 때였어가지고 이제 워크숍 이름을 질병과 함께 춤을. 춤이 나에게 이런 거라면 질병과 함께 춤을 춰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춤이라는 걸 제가 이제 자꾸 해보니까 어떤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나의 호흡을 알아가면서 어떤 리듬을 타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평생 질병과 함께 이 몸을 공유해야 한다면 질병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질병과 함께 리듬을 맞춰보고, 질병과 함께 스텝을 맞춰보면서 살면 내 삶이 좀 덜 불행하지 않을까? 혹은 질병과 산다라는 게 꼭 끔찍한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타이틀을 붙였었어요. 항상 질병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장애와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두거나 아니면 그냥 의사의 책임으로 두는데, 사실 의사는 환자에게 너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전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때 그런 그 질병 이야기들에 되게 꽂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위안을 받았던 책이 그 수잔 핸델의 거부당한 몸이나 아니면 아서 플랑크가 쓴 아픈 몸을 살다,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는 사실은 한국에 별로 질병 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학자들이 쓴 그런 책을 많이 보면서 위안을 받았는데, 동시에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회학자들이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민으로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내가 꺼내놓는다고 이걸 사실 누가 읽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생님의 책과 그리고 이번에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을 보면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면서 이 이야기들이 아픈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되게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질병, 장애, 뭐 성소수자, 난민, 되게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는데, 소수자가 소수자가 되는 것은 언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언어가 없어서 소수자가 되는데 소수자가 되면 언어가 없는 이 악순환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서 저는 그걸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절대적인 보편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집적되어 온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남성, 백인, 비장애인들이 축적해 놓은 어떤 철학이고 역사인데, 그것이 굉장히 절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철학이나 역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남성의 눈 혹은 비장애인의 눈으로 구성된 철학이고 역사다라고 이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 밝혀낸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사와 철학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철학과 역사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말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소수자라는 인식 자체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소수자라는 인식 자체도. 그래, 아프면 힘들지 이런 생각은 있지만, 아픈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다? 소외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고, 아프면 뭐 아플 때는 투병하면 되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이 사회 성원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아픈 건 임시적인 거지. 그래서 장애인이라던가 혹은 난민이라던가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런 정체성과 달리 굉장히 임시적인 정체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 아픈 몸들이 자신의 질병 얘기 혹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 존재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존재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곧 이 존재들이 어떤 차별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질병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쓴 게 그 2015년도 그 언론에 연재했던 글을 묶은 거였는데, 2015년도에 첫 번째 연재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질병 서사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싶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작고 소소한 질병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의 말에 되게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주셨고, 그중에 또 일부 아픈 몸 당사자분들이 그 글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나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질병 서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약간의 일말의 기여는 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질병 서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조금 몇 년만 더 축적되면 아마 아픈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좀 더 윤곽이 명확해지고, 그 윤곽이 명확해지면 아마 그 대안들도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런 이야기들이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작년에 관심 있게 봤던 공연이 선생님께서 기획에 참여하신 이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시민연극이셨잖아요. 왜 공연이라는 장르로 그 이야기를 기획을 하셨을까? 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질병을 주제로 되게 다양한 이제 글쓰기들을 많은 시민들이랑 해봤는데, 글을 써보니까 장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 경험이 너무 복잡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워크숍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를 굉장히 가지런한 언어로 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너무 할 얘기가 많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그게 글로 안 써지잖아요. 그리고 글로 나오더라도 대중들한테 전달이 안 되죠. 이 글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워크숍을 이제 오래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가지런한 글로 잘 정리돼서 대중들에게도 이 언어가 잘 닿았는데, 문제는 동시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지런한 언어로 정리되다 보니까 뭔가 이 생생한 자기 안에서의 갈등이나 분투들 있잖아요. 아픈 몸과 살아간다라는 자괴감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고, 순간의 성찰도 있고, 아주 잠깐이지만 반짝이는 기쁨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가지런한 언어로 정리돼 버리니까 뭔가 약간 좀 생동감? 근데 저는 시민들에게
좀 더 아픈 몸과 살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들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니까 글로 하는 데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연극이라는 조금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아픈 몸이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하면 어떨까? 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무대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으면 모이세요.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무대를 올리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공연 제작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배우로 참여하시니까 좀 그 제작 과정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일반적인 공연 과정이 그냥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정하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가능성과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수반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작 과정에서 그 질병을 가진 배우분들과 어떤 제작 과정을 통해서 공연을 만드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기획자나 제작자로 참여하는 거니까 연출자나 다른 스태프들에게 어떤 제안이나 조언이나 요청을 하는 위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태프들을 섭외할 때 연출부터 해서 다른 스태프들을 섭외할 때 이 시민 배우들은 모두 몸이 아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몸의 조건 안에서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연습하다가 피곤하면 누워서 쉴 수 있어야 하고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한계 안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그 한계를 좀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실에서도 항상 누워 있을 수 있는 뭐 요가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을 늘 준비했고 공연 당일날도 리허설 할 때도 무대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에 다 요가 매트 깔아놓고 언제든 와서 누워서 쉴 수 있게 하고 뭐 온도에 따라서 그때 이제 여름이었어가지고 작년 7월에 공연을 했으니까 근데 에어컨 바람이 어떤 분들한테는 적정한 온도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분들한테 특히 이제 근육 질병이 있는 경우들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핫팩 같은 것도 따로 준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한다라고 할 때 무대에 올리기 위한 소품은 준비하지만 배우들의 컨디션이나 스태프들의 컨디션을 위한 소품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뭐 약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세팅하는 걸 주요한 준비 과정의 하나로 넣었죠. 공연 때도 그렇고 연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공연에 너무 배우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이제 그 공연에 배우로 참여하셨던 안희재 작가님께서 출연하셔서 이제 그 공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굉장히 연출가분이나 아니면 기획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공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작자로서 좀 고충이나 딜레마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기획이나 제작을 한다라는 행위는 되게 많은 걸 이제 책임지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작업에서 이제 장애인 접근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권이라는 건 매 순간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수어 통역을 하는데 연극 무대에서 한쪽 사이드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수어 통역용 조명을 이제 따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배우분 중에서 그 질병 특성상 너무 밝은 빛을 받으면 쇼크가 올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대 조명 자체도 보통 연극할 때보다 조금 더 어둡게 만들었고 수어 통역하는 조명도 보통 이제 연극에서 수어 통역할 땐 좀 밝게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손 동작이 되게 명확하게 전달되니까. 근데 그 빛도 다 낮췄거든요. 조도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배우한테는 안전하지만 수어로 이 내용을 전달받아야 하는 농인분들에게는 접근권이 약간 질이 떨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갈등하고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당연히 저는 이제 배우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이런 선택을 했고 그런 매번 순간들이 갈등의 순간인 것 같아요.
실제 공연 제작 현장에서도 최근에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여러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과 공연을 만들거나 어떤 제작에 참여하실 때 선생님이 이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 접근권 혹은 뭐 소수자를 위한 접근권을 확장한다라는 게 어떤 것들을 병렬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뭐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이걸 계속 병렬적으로 붙이면 좋은 베리어 프리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순간들에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온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베리어 프리 작업 모두에게 평등하게 접근이 보장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여야 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가 되게 확장된 게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아요. 너무나 반가운데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베리어 프리 해야 좀 인권적이고 약간 오바해서 말하면 약간 그렇게 해야 좀 핫하고 약간 이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베리어 프리 접근권 관련한 걸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 그걸 왜 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왜 베리어 프리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근데 현장에서는 그걸 판단을 되게 짧은 순간에 해야 되잖아. 막 5분 안에, 3분 안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베리어 프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매 순간 인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면 무엇을 우선을 두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자신의 고민이 좀 단단하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인터뷰를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참여하셨던 그 행사에서 질병과 장애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행사를 기획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그 선생님께서 장애인 인권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때 질병을 다룬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장애를 다루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선발할 수 없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그 장애 운동이나 이런 분야에서 질병의 경험을 포함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사실은 어떤 예전에 장애 의료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애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장애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 잘해야지 욕 먹는데 이거. 그 질병과 장애.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2005년, 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장애인권 영화제 심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특히 이제 한 2010년, 15년 이후부터 질병 관련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됐었어요. 뭐 뚜레 증후군이라던가 기면증이라던가. 근데 작품 만듦새도 좋고 뭐 주제 의식도 좋고 이런데 근데 이거는 질병이지 장애가 아니지 않냐 기면증이나 뚜레증후군은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런 의견을 내셨던 분들이 이제 IL 운동 열심히 하시는 자립생활 운동 열심히 해오신 거의 이제 1세대 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다. 뭐 이거는 질병이지 장애가 아니지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질병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질병과 장애의 이 경계가 정말 무엇인가 라는 이제 스스로 좀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고 이제 충분히 맥락적으로 이해하죠.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질병과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것은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에드워드 로버츠가 그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장애인들이 너무나 의료 권력 안에서 놓여 있고 재활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너무나 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과 장애를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장애계에서는 장애는 질병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질병과 거리를 두고 질병을 밀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패러다임으로부터 멀어지고, 문제는 우리 몸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를 차별하는 요소 원인인 거지, 우리의 듣지 못함, 걷지 못함,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사로가 없음, 문자 통역이 없음이 문제야 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 사회에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의료 권력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사회적 장애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사회에 명확하게 전달되고, 동시에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이제 의료 패러다임이랑 거리를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질병과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질문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과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료 패러다임의 통제 안에 갇히지 않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의료가 필요하잖아요. 뭐 뇌병변 장애인에게 재활이 아니라, 뭐 그들은 재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뭐 목 디스크를 겪기도 하고, 이럴 때 계속 이제 의료 서비스가 되게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과 재활 패러다임이나 의료 패러다임에 갇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질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 권력 안에 놓여 있었죠.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삶의 결정권들을 의사가 다 가지려고 사실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제 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 의사는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해요.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너 제명에 못 죽는다. 근데 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의료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의료 권력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조력하는 사람이지 환자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는 환자의 삶을 통제해왔죠. 그게 아주 단적으로 됐었던 게 죽음과 관련해서, 혹은 이제 그 말기 치료와 관련해서 환자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몸인데 이 고통을 더 겪고 싶지 않아. 뭐 말기 암 환자가 예를 들면 연명 치료 중단하고 싶은데 의료가 계속 연명 치료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 이후에 지금은 사전 의료 연명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어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사전 의료 연명 치료 의향서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의료 권력이 죽음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환자 혹은 시민이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장애뿐만이 아니라 질병 영역에서도 의료 패러다임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장애처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 혹은 질병은 의료와 친해야 되고 장애는 의료와 거리를 둬야 되는 것 같은 되게 이상한 이분법적 사고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의료 권력과 거리를 두고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용하되 의료 권력에 잠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장애와 질병이 무와 무자르듯이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장애로 연결되기도 하고,
장애가 있으면서 질병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장애와 질병 경계의 범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고, 뚜레증후군 같은 경우 올해 4월부터 지금 장애 범주를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뚜레증후군, 기면증, CRPS, 그 만성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장애 범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보기에 이 질병과 장애의 경계는 장애 범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흐름은 뭐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모든 장애 범주를 계속 확장하는 게 그러면 더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오히려 장애로 판정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 몸 상태가 장애냐 질병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권을 행사하면서 평등하게 살아가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걸로 질문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범주 하는 것도 이게 장애야 아니야 계속 이걸 판별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 그것과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전선을 조금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장애와 질병을 고민할 때 또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만약에 장애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가 되게 된다면 사실은 이 영역 내에서 장애 정체성 혹은 장애 예술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 경계가 넓어질 때 이분들이 가진 어떤 정체성의 기반 같은 걸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장애 예술가들이 장애 예술가로서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그 고유한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좀 더 다양한 정체성들과 연결될 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어떤 정체성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소수자들에게는 자긍심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장애인이다. 이런 자긍심. 뭐 나는 퀴어다. 뭐 나는 여성이다. 나는 난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 자체로 일정 정도의 당당함 혹은 자긍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수자 인권 운동에서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성소수자든 아니든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회가 궁극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질병과 장애가 이렇게 계속 가까워질 때 장애라는 정체성이 흐릿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소수자, 질병이든 장애든 우리가 다 같이 소수자인데 어떻게 소수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 차별의 세상을 박살낼 것인가로 고민의 방향들이 조금 더 전환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운동적으로 더 좋은 전략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봤을 때도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인터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 인터뷰 분이 이어지다 혹은 연결하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인터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그러면 왜 우리가 연결돼야 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연결됐을 때 더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를테면 장애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만약 얘기를 한다면 장애 예술만 있고 뭐 거리에서의 장애 투쟁만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전 장애 인권이 단단하게 나아가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 예술만으로는 제도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 어려움이 있고 거리에서의 장애 투쟁만으로는 장애와 관련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결합해서 연결되었을 때 굉장히 정교한 인권들이 우리 사회에서 쌓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과정?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누구도.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눠주신 인터뷰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공유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하고요. 여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 영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로 연결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